자, 여기 기출문제 이제 오늘 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기출문제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그 앞에 그 2페이지를 먼저 펴보세요. 그 기출문제 보면 이제 그게 역조론 관련 문제하고, 그 다음 한국사,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동양사,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요번에 나온 만한 것을 보면, 그 역조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수준이 평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서들, 파란 책, 노란 책, 그 다음에 뭐 녹색 책, 갈색 책, 이런 것들만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끔마다 이제 검은 책이 있는 내용이 추가돼가지고 검은 책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더 추가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역교동 문제는 거의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한국사 부분인데, 이 한국사 부분은 그 정근대사 시대 같은 경우에는 통론 측에서나 이런 것에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논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고구조 고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그 전문 서적이나 좀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처 방안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이제 감이 안 잡혀요. 저도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책이 여러 군데 나와버리면 다 읽으면 좋겠지만 평생 동안 그 아무리 죽치고 있어도 한 번 읽을까요 말까고 또 다 기억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걸 하려면 완전하게 이걸 내용을 파악한다 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통론이나 하는 거나 기본서 같은 내용들을 좀 철저히 공부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잘 몰라도 그것을 100% 모르라도 한 30-40% 단서를 가지고 뭐냐면 찍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이라는데 이것도 너무 훈련이 필요하니까 이런 객관식 대비용으로 한번 여러 번 문제들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교재라든가 최근에 이제 다음과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있죠.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도 그 낮은 단계 말고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말고 제일 높은 단계 있죠. 1등급 정도. 이 정도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계속 푸는 연습을 하시고 풀면서 이제 틀린 문제들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좀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현대사 관련된 문제가 요번에 한 4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한 문제는 논문 관련 문제고, 나머지 3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론만 정확하게 읽고 해도 근데 풀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제가 봐도 이게 수준이 좀 미달인 문제 같거든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게 전반적인 의의나 어떤 뭐 역사적인 어떤 시각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중요한 사건의 어떤 결과, 배경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연대 몇 년도 나냐, 공무원 수준보다도 거의 뭐 미달인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특히 이승만 통치 시기 때나 그 문화청 지상 때 뭐 해가지고 뭐 어떤 제도가 몇 년에 실시되고 어떤 기간에 몇 년에 실시했는가, 솔직히 이런 거 별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하도 근현대사 교과서가 막 문제가 있고 뭐 이게 뭐 가치 판단이 어떻고 뭐 좌우익간에 뭐 논쟁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냥 근현대사를 안 낼 수는 없고 하니까 관련된 문제 4대 주로 이제 뭐냐면 딱 연도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나 연표나 시기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 암기용을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험 문제 유형이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버리면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국사식으로 정리해가지고
개별적인 사건들, 제도, 기관들, 이른들 그 성립 연도, 실시 연도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한국사 문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좀 고차원적으로 좀 문제된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뭐 진짜 수능 기출도 못할 만큼 이게 그 수준에서 문제된 것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동양사 정도 보죠. 자, 이 동양사 보면 이제 그 종전에 그냥 각종 세계사 교과서나 그 다음에 동양사 개론 이런 내용들만 이제 파악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제 좀 관련된 책들을 좀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문제를 보면 이제 복합 문제 이렇게 되는데, 동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에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관련 서적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부분에는 이제 신해혁명 후의 정치 세력 주장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강자 중국사 외에도 중국 근대사 강론책을 파악을 해 두셔야지만 풀어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서양사나 동양사 보면 단순히 동양사 개론이나 서양사 개론에 있는 개론 수준에서 벗어나서 강론 수준에서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만약 강론 수준에서 문제가 나빠지면 이게 하는 일종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문제 패턴이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론까지도 한번 중요한 거는 일일이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기타사 관련된 문제 보면 그 인도와 관련된 무굴 제국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 이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 자, 이 무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려면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세계사 교과서 정도만 봐도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 같은 것도 있죠.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은 교과서는 아예 아무리 완벽하게 읽어도 풀 수는 없는 문제고, 되게 이제 그 일본사라든지 일본사도 이제 너무 유치했는지 그 수준을 초월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사 외에도 일본의 강론 부분까지 나왔어요. 근데 일본사라든지 자세한 내용들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이제 봐야지만 풀 수 있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같은 거 보면요. 자, 서양사는 크게 이제 보면 서양사 개론이 진짜 무색할 만큼 전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서양사 개론 가지고는 읽으면 관련 지문 중 한두 문제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데, 아예 이제는 그게 뭐냐면 그것만 봐도 그것만 바탕으로 해서 풀 수 있을 만큼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이게 뭐냐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론까지도 봐야 될 정도예요. 요거 나온 거 수준 보니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양 중세사가 요번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게노안 부족국이나 그 당시 또 뭐냐면 샴파뉴 대시. 자, 이거 보면 이제 제가 찾았는데 서양 중세사 부분 있죠. 네, 서양사 개론 부분에도 아니고 서양 중세사 브라이언 타이런의 서양 중세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근데 나왔어요. 거의 진짜 예문 자체도 그렇고 그 지문 자체도 그렇고. 예. 자, 거기다 또 여기 또 보시면 또 하나 뭐냐, 부흥적 민족주의하고 침략적 민족주의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서양사 강의 정도는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의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마지막 문제 보면 각 의의 성격 부분 있죠. 자, 그 의의 성격도 프랑스 대혁명사를 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권선언서까지 기초적인 이제 사료까지도 다 봐야 될 정도로 이게 뭐냐면 상당히 좀 전문적이고 난해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서양사 개론 정도나 이제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유럽의
절대주의 왕정 정도 이런 문제들은 그냥 개론 정도의 수준에서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사 부분은 좀 더 심층 있게 봐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부분은 그 의외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1차보다. 제가 봤는데 뭐 2차는 웬만한 그냥 개론 정도의 지식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동양사 부분에서 그 동양의 각국의 이제 각 왕조들의 어떤 대외 정책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뭐 무역 정책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좀 어렵긴 어렵지만 이것도 뭐 동양사 개론 정도만 꼼꼼히 읽어도 그냥 눈치껏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2차보다는 1차 정도에 뭐냐면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요. 이제 전공역사 1차 기출문제 보죠.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출처를 달아놨는데, 출처는 역교동 같은 경우에 거의 맞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도 이렇게 찾아갖고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서양사 부분은 좀 맞는데, 동양사 부분은 이게 확실히 이쪽에서 나온 출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그 출처 부분하고 제가 여기 달아놓은 출처 부분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역교동 문제에 관련된 부분죠. 자, 역교동은 이제 요번에 12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 12문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되게 이제 그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패턴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보면 돼요. 한 7문제, 8문제 기존의 패턴들. 그래서 기출문제 그 분석을 해보면 나왔던 뭐 설명의 논리다든지, 그 다음에 뭐 교수사항에서 어떤 설명 기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역교련의 감정이입 단계들,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거 그래 나오고, 뭐 학습 지도학 나와가지고 학습 지도학 가지고 분석하는 거. 예. 근데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보다는 좀 더 이게 세분화되고 좀 약간 문제 형태가 진화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교육과정상에서 이제 그 교육과정상에서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그 내용 조직 방법, 그리고 그 교과서 내용 조직 방법, 그리고 수업 내용 조직 방법, 이렇게 이제 3단계를 거쳐가지고 내용 조직 단계들이 쭉 나왔거든요. 자, 이 정도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1번을 보자. 자, 가와 나의 역사 수업에서, 가하고 나에서 이제 하는 역사 수업에서 교사가 추구하는 역사를 안다는 의미야 그것을 강조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다. 자, 각 의미의 수업 방법을 절저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거 보면요. 자, 일단은 이거는 이 부분은 그 역사를 안다는 거, 역사를 안다는 것은 아는 방법이나 무엇을 아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와 관련되냐면 인식론하고 관련돼 있죠. 인식론. 자, 그래서 역사를 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 획득했는가.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제반 조건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 보통 이제 그 인식론과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역사교육의 인식론을 이제 크게 3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역사교육의 인식론은 자, 여기 보면 역사적 사실의 전달 방법.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역사관.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인지 구조에 따른 하나 지식의 이해 방법. 이렇게 해서 역사 교육론의 인식론 세 가지가 이제 구성이 되는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네 가지에서 여기서 다룰 것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의 전달 방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애들한테 전달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역사적 지식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가? 그거죠. 역사적 사실이 이제 구성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기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죠. 자, 예를 들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 자, 이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누구예요? 역사적 사실이죠. 실제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면 교사의 설명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문답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교, 유추. 자, 이런 방법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간론적 이해예요. 자, 인간론적 이해는 뭐냐면 어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 그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재정 파탄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뭐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인과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거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적이고 탐구적인 방법을 써야겠죠. 원인이 이게 사건의 원인이 있으면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찾고 논리적으로 전개해야지만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자, 이런 걸 하려면 지식의 가정, 사료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니까 무슨 수업이 낫겠어요? 탐구 수업. 탐구 수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업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거 지울게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역사적 행위자의 행위를 한 인간으로서 내면본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내면을 보는 거고 그걸 통해 역사적 행위를 유추하는 것이다. 역사적 행위를 한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는 그것을 이제 역사적 지식이라고 생각하려면 자,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겠어요? 역사적 사고적인 추측이라든지 감정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이에 대한 그 수업학습 모델로서 뭘 내냐? 극화학습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역할극.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역할극 외에도 뭐 역사 글쓰기 등등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역사적 평가가 있어요. 자,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고 모호해.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어떤 것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프랑스 대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 뭐 증거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왜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하고 개입되기 때문이죠.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뭘 바탕으로 하고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서 역사적 평가를 보면 자, 이건 어떻게 길러질 수 있죠? 자, 이것은 논쟁학습, 뭐 토론이라든지 등등. 자,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 지식이 뭘로 규정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실제 일어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는 교사의 설명이나 문답, 비교, 유추가 필요하고 다만 역사적 사실을 이제 인과론적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논리적, 탐구적인 설명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탐구 수업이 필요하고요. 자, 역사적 행위를 한 인간의 내면으로서 이제 보는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파악하면 추체형, 감정이입 같은 역사적 사고를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모형으로서 극학습이나 역할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평가 같은 것을 보면 가치 판단이 개입됐기 때문에 자, 논쟁학습이나 토론학습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죠.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보면 가는 보죠.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 자, 그럼 교사 어떤 이제 그 역사적 지식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을 하면 자, 어떤 것이 날까요? 네? 자, 역사적 사실이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교사의 설명으로 통해서 응답이라든지 비교, 유추 같은 게 필요하죠. 근데 이 가에 관련된 수업 방법은 자신의 과거의 이거 좀 오타 곤치시고요. 자, 자신의 과거 인물이라고 가정하고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사적 행위의 내면을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추체험이라든지 감정이 이와 관련된 거고 이거 관련이 없어요. 자, 역사적 사실과의 인과관계. 자, 역사적 사실과의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알려고 하고 그러면 사회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이런 방법 알려면 탐구학습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특정한 국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비교 분석해서 공통적인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 자, 이거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할 때 교사가 어떤 설명 진행 과정에 의해서 이제 비교라든지 문답, 유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면 자, 역사적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이해. 자, 이거는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을 이제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는 건데 자, 이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필요한다 했어요? 추체험과 간접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극학 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역할극, 뭐 역사 글쓰기 등등. 자, 이거는 답안은 뭐예요? 의미와 수업 방법이 일치하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자, 이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논쟁이라든지 뭐냐면 이런 것들 토론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다하고 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뒤에 넘어가서 2번을 보죠. 2번. 자, 다음은 역사교사들이 학습 사례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다. 자, 영역 고유인지론의 관점에 드러난 것을 보기에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영역 고유인지론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죠? 영역 중립이론, 인지이론. 하도 이제 이것만 해도 이 주제를 가지만 해도 네 번째가 나왔어요. 네 번째가. 근데 초창기 문제 때는 영역 고유인지론이 뭐고 그냥 영역 중립이론이 뭐냐는 등 단순하게 개념만 물어보는 거다가 이제는 좀 더 발전돼서 변형된 형태로 이제 사례가 주어지고 변형된 것을 물어보고 요번 형태는 개별적인 사실까지 관련된 내용까지 다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영역 고유 인지론은 어떤 의미가 있죠? 뭐죠 이게? 자, 피아제 이론에 반대하죠. 네. 그래가지고 해당 교과의 독특한 내용, 방법,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사고적이나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논리인데 자, 영역 중립인지론은
삐아제의 연령 발달 단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죠. 그래서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사고 방법이라든지 교수 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자, 그럼 영역 고유인지는 그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거 아니라 해당 교과에 적용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영역 중립이론은 모든 교과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뒷장을 넘어가 보자. 9페이지. 자, 이 9페이지 보면 일반론자와 영역론자의 차이 비교 표가 있죠. 자, 일반론자는 여기에서 이제 영역 중립이론, 그 다음에 영역론자는 영역 고유인지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반론자들은 모든 교과는 다 똑같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도 마찬가지로 일반론자들은 역사적 사고력의 인식을 뭘로 인식을 했어요? 네? 뭘로? 자, 일반적 사고력으로 이제 인식을 했죠. 자, 그래가지고 그 일반적 사고력은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학적 사고력, 오늘 이제 역사적 사고력을 반면에, 자, 영역론자는 역사적 사고력을 일반적 사고력도 있겠지만 역사의 독자적 사고력이 더 크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역사의 독자적 사고력은 뭐와 관련된 거죠? 네, 뭐가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역사의 독자적 사고력은 뭐 감정이입이라든지 추체력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그 역사적 사고력 본질을 보통 일반론자 탐구 방법, 사회과학적 방법인 반면에, 자, 영역론자는 내면의 이해, 감정이라든지 추체력, 뭐 구조적 상상 같은 거죠. 자, 삐아제 견해에 대해서는 일반론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연령 발달 단계 인정하고, 자, 영역론자 같은 삐아제 연령 발달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고 방식을 이제 강조하죠. 뭐 내러티브라든지 인증적 사고 등등등. 자, 주장한 사람들 일반론자, 일반 교육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자 중에 논리실증주의자고, 자, 그 다음에 그 영역론자는 역사교육학자들, 역사학자들, 철학자 중에서도 간념론 관련된 거고요. 자, 사고 요소, 사고 기능, 사고 과정, 사고 유형의 육성 방법을 보면, 자, 일반론자 같은 경우에는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냐면 형성되고, 그래서 모든 교과에 똑같은 사고 요소나 사고 기능이나 사고 과정이 다 적용된다. 자, 이런 반면에 영역론자들은 교과 내용에 따라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고 요소, 사고 기능, 사고 과정, 사고 유형도 교과 내용마다 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육성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론자들은 그 개별적인 각각의 이제 사고 요소나 사고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자, 근데 영역론자들은, 자, 이런 것들은 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육성은 불가능하고, 다만 어떤 특정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여기서 집중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고방식과 서 유기적인 통합 안에 육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론자는, 자, 모든 사고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도 모든 교과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래서 교과에 전이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영역론자는 모든 교과에 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를 잘하는 얘가 수학을 잘할 수 없고, 수학을 잘하는 얘가 국어를 꼭 잘하는 법도 없고요. 자, 그건 뭐예요? 그 각각의 해당 학문의 어떤 그 사고 기능이나 사고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비슷한 교과에서만 약간은 전이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를 잘하면 역사를 잘하는 거야 많죠.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잘하는 게 되게 많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론자, 영역론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연결되면 영역 중립이론과 영역 고유인지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자, 영역 중립이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인지구조가 발달되고, 영역 고유인지론은 역사교육의 내용, 구조, 원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형성이 되죠. 자, 적정한 교육 시기는 뭘까요? 영역 중립이론은 가설적 영역 단계가 발달된 형식적 조작기가 발달된 그 중고등학교. 근데 영역 고유인지는 연령 발달 단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기에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조직도
영역 중립이론자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이 조직되죠. 근데 영역 고유인지론은 학문의 계열성, 학문의 구조, 조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자, 영역 중립이론은 이제 인지론에서 구성주의, 그리고 영역 고유인지론은 내러티브, 그 다음에 영역 중립이론은 교육과정이나 발달 교육과정을 강조하죠. 자, 발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연령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야.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학교 커리큘럼은 뭐냐면 그 해당 교과의 어떤 뭐냐면 계열성, 논리적 계열성에 따라서 조직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면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알고, 그 곱셈 나눗셈을 알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열을 따지죠. 자, 그러면 계열성의 차이도 달라지죠. 자, 영역 중립이론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할까요? 심리적 계열성. 아이들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죠, 계열이.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학대법에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 영역 고유인지론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계열성. 그래서 나성형 교육과정 부분이죠. 자, 그러면 환경학대법 부분이 이제 현 6차나 7차 교육과정이 반영됐고, 요번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그래서 환경학대법의 내용과 그 다음에 환경학대법이 어떻게 교육과정에 반영됐는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환경학대법은 누구부터 공격을 받죠? 영역 고유인지론자들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참고자료 이 두 개 표는 머릿속에 꼭 달고 다니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1년에 한 문제씩 꼭꼭 튀어나와요, 이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이제 돌아와서 7페이지를 보죠. 자,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0세기 한국사에서 주요 사건의 의미와 해석을 스스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 메타인지 같은 사고 전략을 가르쳐서 적용해보고 있다. 자, 메타인지라는 것은 사고의 사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객관화 시켜가지고 항상 점검을 하는 거죠. 자, 메타인지로는 영역 고유일까요? 일반론자일까요? 일반론이죠. 그러니까 교육학 전반에서 강조된 어떤 사고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과에 상관없이 뭐예요? 사고나 역사적 사고라든지 전략, 그 다음에 그 요소 등이 뭐냐면 길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력은 다 일반적 사고와 똑같기 때문에 사고 요소라든지 기능도 또 똑같죠. 예, 이런 걸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기억은 영역 고유인지론이에요, 영역 중립인지론이에요. 예, 중립이죠. 그럼 기억은 제고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교수 학습 방법을 선택할 때 학생들 연령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느냐, 역사 지식의 양각 구조를 하면, 자, 이거는 금방 나오죠. 영역 고유인지론. 자, 아프리카 역사에 대한 선행 지식이 풍부한 중학생들에게 자, 아프리카 여러 왕국의 정치, 문화, 교육 등 역사 발전 상황을 비교 그 역사적 의의를 생각해봤다. 자, 이거는 그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거고 어떤 특정한 사실과 지식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뭐예요? 영역 고유인지론이죠. 자, 초등학생들이 한국 역사에 등장한 주요 인물을 다룬 역사 소설이나 전기 같은 내러티브를 읽거나 토론하게 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건 내러티브가 탁 튀어나왔으니까 뭐야? 영역 고유인지론. 자,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 니은이죠. 그래서 아까쯤에 두 개 표에서 다 걸리죠? 그러니까 요 두 개 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상당히 유용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넘어가죠. 자, 1997년 교육부 고시 197-15 이걸 일명 실천교육과정이라고 하죠. 97년에 반포된. 자, 역사 영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예제는 안 나왔는데 작년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7차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 1차부터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교육과정 부분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실시 예정인 7차 교육과정
그 부분, 특히 역사 부분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차 교수 용어교부터 해서 7차 실차 교육과정까지 개정 부분까지. 그래서 보통 교수 용어교에서 7차 교육과정은 판화책이 있죠? 이 판화책 내용만 완벽하게 소화하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 부분은 이제 그 역사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이렇게 하는데, 교육과정 그 개정 부분의 내용은 카페 자료실이라든지 각 교육청에 가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카페 그 자료실 가보면, 교육과정 자료실 가보면 거의 요약판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복수형 교재 개정 내용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많이 비교되는 것이 이제 7차 교육과정하고 7차 교육과정 개정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번에 새롭게 나온 7차 교육과정 개정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뒤에 11페이지 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과목 내용 부분 있죠. 자, 이 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 표 밑에 있는 거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개정 내용을 보면, 자, 그 보통 이제 그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보통 역사라는 과목으로 이제 배우게 되죠. 역사라는 과목으로. 자,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주로 정근대사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근현대사 중심이죠.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을 하고 있는 근현대사가 여기 편입됐어요. 얘들이 선택을 안 하다 보면 중학교 단계에서 거의 역사 근현대사를 근치게 되죠. 그래서 요걸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근대사 중심, 근현대사 중심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차이를 두죠. 왜 그럴까요? 뭘 확보하기 위해서?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우리 보통 이제 논리적 계열성은 이제 확보하는 측면이 낫긴 나는데, 자, 논리적 계열성은 문제가 있죠. 자, 역사라는 학문은 위계가 잘 안 돼요. 수학이나 과학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내용을 차이를 두거나 아니면 학급별로 이게 내용을 이렇게 분야를 이렇게 차이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열성을 확보하죠. 자, 그럼 계열성이 있으면 교육학의 2대 원칙이 또 하나가 있죠. 계속성이죠. 그래서 계속성을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하냐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뭐가 중심이에요? 정치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 문화, 경제는 보조적으로 뒀죠. 다만 이제 문화 부분은 따로 이제 2, 3학년 때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 문화사에서 이제 문화사 부분을 이제 이렇게 심화시키죠. 자, 그다음에 역사를 이제 한국사를 또 가르치는 반면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세계사가 있죠. 자, 세계사 보면 이제 중학교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유럽 중심이고 또 중국의 구중심을 극복을 했고, 세계사를 이제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주로 이제 뭐냐면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봐요. 세계사 내용을 개관을 해요. 연대기적으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부분들 이제 집중적으로 보죠. 그래서 국사와 세계사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되죠. 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사가 중학교 때 한번 쭉 개관을 했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하고요. 주로 이제 아까 전에 그 한국사 부분이 이제 그 근현대사니까 세계사 내용도 주로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조직을 하겠어요? 근현대사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죠. 그래가지고 국사와 세계사 통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을 보면, 심화 과정을 보면요. 자, 세 개 과목이 있어요.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 이해, 동아시아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한국 문화사는 아까 지금 이제 문화사 부분을 이제 심화하는데, 문화만 보는 게 아니라 문화를 중심해서 정치, 사회, 경제를 한번 쭉 살펴보죠. 자, 어느 법이 적용됐죠? 분절법. 자, 그 다음에 세계 역사이와 동아시아사 보면, 자, 일단은 일국사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은 탈피해요.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는 어디서 다 배우는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자, 그리고 뭐냐면 서로 관련이 있는 역사, 서로 영향을 미치는 역사. 무슨 접근 방법이죠? 간지역적 접근 방법. 자, 근데 간지역적 접근 방법은 전체적인 흐름은 볼 수 있지만 개별적인 사건들이나 어떤 국가들의 어떤 특징을 못 보죠. 자, 그것을 이제 보완하고자 비교사적 이해 방법을 이제 등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세계 역사 이해 보면
근현대사 비중을 높이고 서구 중심의 어떤 것을 배제하고요. 단원명에서 뭘 삭제했어요? 고대, 중세, 근대, 근세 이런 것들 삭제했죠. 자, 이거는 고대, 중세, 근대, 근세가 종전에는 어떤 중심이었죠? 유럽의 발전, 역사 발전 과정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그걸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런 식으로 나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신설됐냐면 역사 왜곡 문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일본의 한국사관이라든지 중국의 동국경제라든지 자, 이것도 일종의 간접적 접근 방법으로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교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이제 상징하는 게 동아시아라는 그 역사 과목이죠. 자, 그래서 요 개정 내용들 꼭 외워두세요. 요 부분만이라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서 문제를 하나 차근차근 풀어보죠. 자,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 문화사와 세계 역사에 의해 동아시아사가 편성됐다. 자, 아까 말해보면서 이거는 7차 교육과정이죠. 근데 이 부분은 어디예요? 7차 교육과정 개정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사시라고 틀리죠. 자, 7차 교육과정 심화 선택 과목은 뭘까요? 세계사하고 근현대사. 자, 중학교 국사는 8학년에 주당 1시간, 9학년에 주당 2시간으로 나눠졌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8학년에는 1시간과 주당 2시간 이렇게 왜 이렇게 시수 차이가 불균형이 될까요? 배우는 내용이 달라서 그렇죠. 자, 8학년은 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고대 어디까지냐면 고려 때까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9학년은 조선 이후죠. 그러니까 내용 용량에서는 어느 게 더 많아요? 조선 이후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2시간을 배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는 국사와 세계사 내용이 병렬적으로 배치되었다. 자, 이 병렬적으로 배치됐다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틀리죠. 자, 여기 보면 고등학교 사회 과목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역사 과목이죠. 역사 과목인데 국사와 세계사 내용이 병렬적으로 배치된 거는 이제 언제죠? 네, 개정이죠. 개정. 네, 개정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따로 뭐예요? 국사책이 네, 나왔죠. 그리고 세계사는 어디에 포함됐죠? 네, 사회과에 포함됐죠. 사회책에. 자, 그 다음 수준별 교육과정은 세 가지 유형에서 단계형 체제로 구성됐다. 자, 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 보통 영어 수학은 단계형, 심화 과정은 심화 보충은 사회과나 과학과죠. 그러니까 단계형은 어디에 해당하죠? 영어과. 자, 그 다음 영어과나 수학과에 해당하죠. 사회과에서는 중고등학교 국사 필수 과목 독립했다. 자, 사회과에서 중고등학교 그 국사 필수 과목으로 독립했어요? 아니죠.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중고등학교 국사가 어디에 포함됐어요? 사회라는 그 교과에 포함됐죠. 다만 이제 책으로서 뭐예요? 분리돼 나왔고 시험 볼 때 뭐예요? 똑같은 과목을 보더라도 그 역사 안에 이제 따로 배정했고 보는 거죠. 자, 과목으로 이제 독립한 것은 7차 교육과정 개정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그것도 먼저 역사로 이제 과목을 독립했고 아직까지는 뭐예요? 교과로서 독립은 하지 않았죠. 자, 우리나라가 교과로서 독립된 건 뭘까요? 역사 교과, 국사과가 형성된 거는 3차 교육과정 때부터죠. 3차 교육과정부터 해서 5차 교육까지 이 국사과가 있고 세계사는 사회과에 포함시켜서 이원적으로 가르쳤죠. 애들한테.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좀 볼게요. 자, 4번 보죠. 4번은 박교사는 에스파냐 아메리카 침략을 주제로 역사 수업을 하고 있다. 자, 대화 중에 맥락적 감정이입이 드러나는 학생들이 고른 것은 자, 이거는 감정이입의 단계 문제죠. 자, 이 감정이입의 단계 문제는 요것만 해도 3-4번이 나왔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감정이입의 단계는 이제 노란책을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1단계는 어떤 단계죠? 아예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려는 단계죠.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고정관념적 관점이죠. 어떤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 이제 감정이입을 하려는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일상적 감정이입이죠. 자, 일상적 감정이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맥락적 감정을 하되 제한적이죠. 그 다음 5단계는 완전히 맥락적 감정이. 그래서 보통 역사적 감정입은 5단계 맥락적 감정이에요. 자, 맥락적 감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객관적 상황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행위자의 의도나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맥락적 감정이죠. 자, 맥락적 감정입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 사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인지적 측면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구성하고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자, 우지의 관점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당대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 맥락적 감정입의 주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문제가 많이 진화됐죠. 초창기 때는 나올 때는 그냥 일상적이냐 맥락적 감정이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물어봤어.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 주고 이게 이제 맥락을 봐서 그 당시의 맥락을 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뭐 형사치수제 같은 문제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맥락적 감정이 어떤 사전적 정의를 물어보지 않고 어떤 역사적 사건이 주어지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맥락적 감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금 학생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박 교사가 16세기 에스파냐에서 코르테스가 피사도를 앞세워 이제 각각 아즈테와 이제 잉카를 점령했죠. 자, 근데 그때 에스파냐 군대 수백 명에 불과했고, 근데 아메리카 원주민 수십만이었어요. 자, 근데도 그 원주민과 전쟁에서 이 스페인이 크게 이겼죠.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어떨까요? 이제 물어봤어요. 지수를 보면 원주민 하나로 단결해서 에스파냐 군대에 저항했다면 침입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현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신의 생존이나 이해관계보다 대의를 생각했었는데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교훈이 생각나네요. 자, 지수와 현지라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쪽수의 논리만 본 거죠. 에스파냐는 수백 명이었고 인디언은 수만 명이었다. 그러면 쪽수의 논리를 볼 때 뭐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경민하고 영희 같은 경우에는, 자, 경민은 그 우수한 무기들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파냐 군들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맥락을 통해서 본 거죠. 자, 그 당시에 그 원주민 사회는 우리가 보통 원주민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지배부족이 있는 반면에 피지배부족도 있어요. 그래서 지배부족들의 어떤 그 가혹한 통치에 대해서 피지배층들이 먼저 저항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인디언의 어떤 문명에서는 인신공양이어가지고 사람을 죽여고 제사를 지내는 등 그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피지배 민족들에 대한 어떤 지배민족 지배부족에 대한 어떤 반감들, 그리고 지배부족끼리 또 그 안에 내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백인들도 보니까 이들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들의 발달된 무기를 보고 뭐예요?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뭐냐면 상대편을 치려고 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무기 측면에서 볼 때도 상대가 안 됐죠. 자, 그 당시 무기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총과 포로 이제 무장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인디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 창인데도 되게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돌, 석기에도 이제 사용했고 가끔마다 이제 청동기 정도였죠. 그러니까 싸움도 안 됐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퀘차코아트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퀘차코아트라는 그 구세주가 이 세계에 와서 우리 구원해 줄 것이다. 네, 퀘차코아트가 뭐예요? 백색 피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때 그 아즈테하고 코르테스가 딱 오던 시기가 퀘차코아트가 돌아오는 시기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을 퀘차코아트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알기 때문에 뭐냐면 경민하고 영민은 나름대로 다른 답변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맥락적 감정이입을 한 것이 3번 경민과 영이고, 보통 일상적 감정이입이나 고정관념적 감정이입의 단계에 머물던 사람이 지수하고 현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고요. 그 다음 5번 보죠. 5번. 자, 5번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그 뭐냐면 혼합된 문제들인데 교수학습상에서 교사의 설명 방식과 이해 방식에 따라서 그 당시 어떻게 그 뭐냐면 대응하고 있고 학생들이 요 어떤 그 어떤 방법 교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그 기본서들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고 그에 대해서 이제 추리해가지고 이제 풀어봐야 되거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풀려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수능 문제 푸는 것처럼 지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지문은 앞에서 앞부분과 뒷부분만 이제 잘라서 읽고 일단은 그 지문보다는 그 앞에 있는 예문보다는 그 밑에 1번, 2번, 3번 같은 지문들 있죠. 밑에 있는 지문들. 자, 이걸 보고 그 위에는 예문부터 이제 예문이나 지문의 위에는 그 예문이나 지문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부터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자,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을 강조한다. 자, 이 앞에 있는 예문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교사가 보죠. 자, 교사의 설명방을 보면 중국에서도 문화 대혁명이라는 중요한